오늘 이렇게 모시게 된 거를 아주 그렇게 기쁘게 생각하고 예. 또 기대가 큽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그동안 시사에서를 별로 못했는데 네. 근데 요새 뭐 방송이나 언론을 보면은 어떤 거 진짜고 어떤 거 가짜인지를 뭐 모르겠어요. 예, 그렇죠. 의견은 다 제각기 흩어져 있고. 예. 그래서 이걸 마무리를 누가 좀 전문적으로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사회가 이제 정상적이면은 옳고 그런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아주 명확하게 서 있거든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내려오는 도덕적인 어떤 그 판단도 있을 수 있고 또 국가가 이제 건국될 때 세웠던 건국 이념도 있고 또 법 체계도 있고 이렇게 이제 사물을 판단하는 그 기준들이 명확해 가지고 누군가가 이제 좀 어긋난 행동을 하면은 그것이 금방 눈에 띄고 그러면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적을 하고 하면은 그걸 금방 고칠 수가 있는데 지금은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대한민국 굉장히 혼란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상식이 무너진 사회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이게 상식이 무너지게 된 그 이유가 결국은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그리고 대한민국의 적대 세력인 공산주의자들이 그 공산주의자들 북한에다가 이제 독재 정권을 하나 세웠잖아요. 북한의 정권이 대한민국을 적으로 보고 대한민국의 모든 정통성과 정체성을 부정하고 또 한국에 있는 이 소위 말해서 우리가 종북 좌파라고 하죠. 종북 좌파라고 하면은 북계의 대남 지령 또는 대남 전략에 따라서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대신에 친북 공산혁명을 하겠다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세력이 점점 커져가지고 단순히 지금 커진 정도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치를 좌지우지하는 그 정도로 힘이 막강해졌어요. 근데 이 사람들의 논리가 대한민국의 모든 것을 부정하고 또 사회적인 혼란을 부추기려고 하다 보니까 상식이니 도덕률이니 무슨 그 법이니 하는 것을 다 부정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옳고 그런 것이 뒤집어졌습니다. 지금 사회가. 그러니까 올바른 판단하기가 힘든 그러니까 같은 사건을 사건을 두고도 그것을 전혀 180도 다르게 해석하니까. 그렇지. 예. 근데 그것이 정상인 것처럼 사회가 이제 알려지게 되고 특히 최근에 와가지고는 그 인터넷 매체가 발전하고 인쇄 매체가 발전하다 보니까 옛날에는 언론인의 책임이 컸잖아요. 그리고 언론기관도 다 자격을 갖춘 사람들, 자격을 갖춘 매체 이런 사람들이 언론 보도를 할 때는 공정성, 말하자면 기자들의 어떤 직업윤리 이런 데 바탕을 두고 공정한 보도를 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지금은 인터넷 매체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아무나 방송을 할 수가 있고 아무나 글을 올릴 수가 있고 아무나 글을 올릴 수가 있다 보니까 이게 검증되지 않은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이 나돌아다니고 그다음에 이 종북 좌파들의 그 조직적인 캠페인에 의해 가지고 무슨 안티 삼성이니 안티 조선이니 뭐 이런 운동에 의해 가지고 특히 그 조중동이라고 하죠. 한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신문, 방송 매체가 전부 이 사람들은 수구 꼴통 매체인 것처럼 그렇게 매도를 해놓으니까 젊은이들이라든가 이 일반인들이 그것을 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보도되는 내용은 무슨 기득권을 대표한다 뭐 이런 시각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주로 이제 한겨레, 경향신문, 뭐 오마이뉴스, 프레시언 또는 낙검수 같은 이런 저질 풍자 이런 방송에 사람들이 열광하다 보니까 이 건전한 판단력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사회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혼란 상황에 와 있습니다. 맞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이것이 옳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판단이 안 돼요. 그래서 사회가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 사회고 상식이 무너진 사회고 그 다음에 더 심각한 거는 반역이 일상화되고 제도화가 됐어요.
그래서 이게 대한민국 오늘 사회가 너무나 혼란한 사회다. 그래서 이거를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정말 그 정상적인 정부가 가동이 된다면은 이 헌법 가치에 따라서 또는 법체계에 따라서 법을 어기는 사람들은 그 당연히 국가가 소추해서 기소를 해서 재판을 통해서 제재를 가야 되는데 지금은 그것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의 주도 세력이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세력이 주도하다 보니까 사회가 무척 혼란스러운 상황에 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 이명박 대통령을 무슨 옆집 강아지 정도로 취급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참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이 이명박 대통령을 욕을 하는데 사실 우리 같은 경우 좀 마음에 들지 않는 대통령이 있어도 그냥 대통령이라는 그렇죠. 그 존칭만 빼고 그렇죠. 예를 들어서 김대중, 노무현 뭐 이런 식으로 부르는 정도인데 이 사람들이 그 소위 말해서 이제 보수 우파 정권의 대통령들은 대통령으로 인정을 하지 않는지 옛날부터 박정희 씨 또는 박정희 그랬지 박정희 대통령이라고 안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와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도가 더 지나쳐가지고 이명박 대통령이라는 말 대신에 그냥 이명박이라고도 안 해요. 지금은 무슨 침초기부터 EMB, 2메가바이트니 맞아. 지금 와가지고 쥐박이 그러죠. 그러다가 무슨 낙곰수라는 이런 저질 방송이 나오면서 각하 새끼라 그랬어요. 이게 사회가 말이죠. 기강이 무너져도 한참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생겼느냐 하면은 대한민국을 적으로 생각하는 집단이 북한에 있잖아요. 북의 그 군사 독재 집단이 이명박 정부가 북한에 퍼다 주기를 안 하니까 이명박 정부를 아주 원수처럼 생각해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이명박 정부를 이명박 역적 패당이라고 그래요. 이명박 역적 패당. 이거는 저 북한의 공식적인 그 논평이 그렇게 나와요. 지난번에 무슨 그 평양 방송에 그 목소리 카랑카랑한 북한 아나운서가 이명박 대통령이 할 때 이명박 역적 패당하고 이야기하는 것 아마 들으신 기억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요. 뿐만 아니라 북한의 조평통이라는 거, 이게 공식 기구인데 거기에서는 아예 거기서 운영하는 사이트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 민족길이라는 사이트인데 거기에 들어가면은 그냥 한 페이지가 전부 이명박 역적 패당으로 도배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종북 좌파들은 스스로 판단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북한의 지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북한이 이명박 정부를 욕하니까 이 사람들은 욕을 더 심하게 할수록 북한에 충성을 한 거다. 이런 식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나라 대통령을 무슨 지박이니 곽하새끼니 뭐 이런 식으로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으로 하는데 이게 지금 사회 기강이 무너지고 상식이 무너진 사회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명박 대통령을 욕하는 것도 다 근거가 있는 겁니다. 그 근거라는 게 다른 것이 아니라 북괴가 대한민국의 정통성 있는 정부를 부정하고 특히 이명박 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옛날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처럼 퍼다주기를 안 하니까 아주 그냥 이걸 원수처럼 생각해가지고 아주 그저 극단적인 욕을 하거든요. 그걸 한국의 종북 좌파들이 따라서 하는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금년엔 총선과 대선이 있잖아요.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와갔는지 참 궁금해요. 그 생각하면 지금 참 위기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죠. 누구도 아직 장담을 못하죠. 그러나 이제 지난번 그 서울특별시장 작년 10월달에 있었던 서울특별시장 선거에서 그 당시 한나라당 대표 나경원 후보와 이제 소위 야권 단일 후보로 나왔던 박원순 씨가 이제 서울시장으로 당선이 됐는데 이게 참 좋지 않은 징조다, 조짐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왜냐하면은 박원순이라는 사람은 겉으로 보면 멀쩡한 사람이에요. 변호사 자격증도 있고
또 무슨 하버드에도 개건 교수로 가 있었다 그러고 개건 연구원으로 가 있었고 무슨 스탠퍼드도 있었다 그러고 등등 하는데 이런 것들이 다 교묘하게 조금씩 왜곡돼 있는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자기 경력을.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그 사람의 그 인격에 이제 뭐랄까 인격을 나타내 주는 정도라고 보면 되는데 뭐 인격이야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도 있고 훌륭하지 않은 사람도 있고 다 그렇지만은 그러나 국가 지도자 또는 사회 지도자 특히 서울 특별시장으로서 그 사람을 우리가 평가한다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이념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정치적 이념은 말하자면은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서 평생 살아왔다. 그렇게 보면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기 위한 논리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사람은 대한민국 헌법 제4조 제4조가 뭐냐면 통일조항이에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정책,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통일을 하겠다고 헌법에 조항이 하나 들어갔으니까 북한의 실체를 인정한 거다. 그러니까 헌법 제3조는 영토조항이에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 및 그 부속 도서란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땅도 한국 땅이라고 선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땅도 한국 땅이라고 선언한 이 헌법 3조가 헌법 4조에 의해서 사분화됐다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은 휴전선 이북은 대한민국의 주권이 없다고 주장하는 거거든요. 자, 이거는 대한민국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반역이거든요. 예. 이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민족문제연구소도 만들었는데 그것이 이제 친일파 연구하는 곳이죠. 근데 그게 소장으로 있는 사람이 이제 헌영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본명은 임준열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박헌영을 존경해서 이름을 헌영이라고 바꿔서 임헌영이 됐는데 이 사람은 난민전에 가담했던 간첩이에요. 예. 그리고 대한민국의 역사를 부정하는 연구소예요. 여기가 민족문제연구소라는 게. 그 다음에 또 이 사람이 참여연대도 만들었거든요. 참여연대가 어떤 데냐. 천안함 사건이 생기고 국제조사단이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북계의 의뢰에 의해서 침몰됐다는 것이 정확하게 밝혀졌는데 과학적으로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결과를 부정하는 편지를 써서 유엔에 보낸 그 단체가 바로 참여연대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관여한 모든 단체는 반역 단체입니다. 예.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아름다운 재단이라는 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기업체들로부터 돈을 뭐래요? 헌금을 받았다 그러나요? 기부를 받아 가지고 말하자면 그 사회 시민단체들을 도와주는 일을 했는데 이 사람이 사실은 기업체로부터 돈을 기부를 받을 때에 그냥 나이스하게 받은 것이 아니고 거의 공갈 협박에 가깝게 만약에 기부 안 하면 좋은 일이 없다 하는 은근한 압박을 통해서 기업체로부터 돈을 갈취한 거죠. 그걸 가지고 종북 좌파들, 시민단체들 운동자금으로 제공했다. 우리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서울특별시장이 돼서는 절대 안 된다. 우리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쓰는데 서울 시민들이 이 사람을 서울시장으로 뽑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한테 시사해 주는 게 뭐냐면은 지금 이제 종북 좌파들이 내가 간첩이요, 내가 반역자요 하고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다 사회적 약자를 뭐 앞에 내세우고 그렇지. 노동자, 농민을 위한 나라를 세우겠다. 그렇지. 그래서 민중혁명을 하겠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부는 기득권 뭐 상위 1%만 대표하니까 우리 하층민들을 대표하는 정부를 다시 세우자.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선동해 가지고 결국은 공산혁명하자고 하는 건데 그게 많은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박원순 씨가 서울특별시장이 됐다는 거는 어쨌든 나경원 씨보다 지지자가 많았기 때문 아니에요. 물론 그 중에는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지만은 예를 들어서 나경원의 뭐 1억 피부숍 문제라든지 이런 허위 보도라든가 등등 뭐 그런 것들도 작용을 했다고 보지만은 어쨌든 간에 국민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국민을 속여서 선거를 통해서 공산혁명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는 것을 박원순의 그 서울특별시장 선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네. 지금 사실 이제 야권이 통합이 됐죠. 그러니까 그래 야권이라 하면은 옛날에 이제 민주당도 있고 민노당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시민단체가 있었죠. 근데 이게 세력이 말이죠. 이게 시민단체 하던 세력하고 민주당이라는 또 정당하고 또 민주당이라는 정당하고 이게 다 거의 통합 노력을 했는데 두 개 당으로 통합이 됐죠, 지금. 민노당 중심으로 한 통합 진보당이라는 거 하고 그다음에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민주통합당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게 지금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 거냐면은 그동안에 이제 치하화해 있던 종북 좌익 세력이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 공개화됐고 그것이 지금은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던 것이 정당 안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종북 좌파 세력이 민주당과 민노당을 다 이제 장악하게 됐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통합운동이 어디서부터 생긴 거냐면은 사실은 지난 2007년 대선 이전부터 그런 지령이 북한으로부터 있었어요. 북계가 그때 지령한 게 뭐냐면은 반한나라당, 반보수 대연합체를 구성하라고 지령을 했거든요. 그 지령에 따라서 지금 이제 통합운동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권이 분열되면은 절대로 선거에서 이길 수 없으니까. 그렇지. 통합해서. 근데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한국에서 정당 통합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렇지. 뒤에서 강력한 힘이 있어가지고 추진할 때만 통합이 되는 거지. 그렇지. 아니면 그게 통합이 잘 안 되는 거거든요. 더구나 정당하고 시민단체가 통합한다? 그렇지. 이거는 강력한 힘이 뒤에 없으면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렇지. 근데 지금 보세요. 문성근이라고 100만 밀란 운동하던 사람이 민주당에 들어갔죠. 예? 뿐만 아니라 노총까지도 들어갔죠. 등등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그 종북 좌파 말하자면 반대한민국 운동을 하던 모든 세력이 지금은 헌법의 보호를 받는 정당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정당을 장악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정치권이 분명하게 나눠졌는데 그것이 대한민국을 지키라는 세력과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 이것이 양분화됐다. 그래서 야권은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친북 공산혁명을 하겠다는 세력에 의해서 장악돼 있고 한나라당은 이제 그에 대항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한나라당이 이게 좀 요상하게 나가기 때문에 우리들이 약간 그 우려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박근혜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중심이 돼가지고 비대위를 구성하고 거기서 뭐 공천도 하고 하는데 여기서 무슨 보수란 말도 삭제하겠다던 말도 나오고 등등 뭐 그다음에 우리 경제 민주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사실은 경제라는 게 민주화라는 게 있을 수가 없거든요. 경제는 경제 논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지. 그렇죠. 그 정치 논리가 끼면 안 되는 건데 그렇지. 경제 민주화는 요상한 그 논리를 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에 뭐 김종인이라든가 뭐 하여튼 이런 그 이상한 그 지금 노선이 불분명한 사람들이 들어가지고 지금 한나라당을 새누리당으로 고쳤는데 대한민국을 지키겠다는 보수 애국 가치를 명확하게 내걸지를 않기 때문에 우리가 상당히 우려하고 있죠. 그렇지만 지금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대신에 뭐 다른 그 우파 정당이 생겼습니다만은 이게 또 분열되면은 오히려 야권에게 유리하게 되니까 이게 참 고민 중에 고민이에요. 그래서 이 보수 우파 정당들하고 새누리당이 이렇게 연합 공천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생각을 갖는데 그런 운동도 없고 이게 지금 아마 각계약진하고 서로 경쟁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보수 애국 세력의 표가 분열될 텐데 이것이 상당히 걱정이 된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죠. 그렇지만 하여튼 국민이 현명하다면은 국가가 망하는 쪽으로 선택을 하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희망은 갖고 있는데 그러나 서울특별시장 선거 결과를 미루어 볼 때 반드시 그런 현명한 선택을 할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는 아직도 약간의 걱정이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아주 정확하게 진단을 해 주시네.
그 만일에 말이요. 예. 총선에서 그 통합 그 야당이 표가 많이 나왔다. 이렇게 되면 법을 만들어 올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예. 그거 막을 길도 없잖아요. 없죠. 보안법 철폐해도 막을 길이요.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가장 우려되는 건데요. 네. 이게 정말 얼마나 대한민국에 웃기는 거냐. 사실은 민노당 자체가 한국에서는 존재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대한민국 자유민주 체제가 국시고 그렇지. 국채고 정체성이거든요. 그렇지. 근데 자유민주 체제를 부정하는 계급혁명을 정강 정책으로 가지고 있는 민노당이 대한민국의 정당으로 버젓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죠. 말하자면 민노당은 사실 그 많은 그 간첩당 사건에 민노당 간부들이 연루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 다음에 과거에 그 8, 90년대 학생운동이 다 김일성에게 충성맹세한 반역자들이 주도한 운동이라는 것이 확실하고, 또 그 사람들이 전혀 뭐라 그래요, 그 반성하지 않은 채 정치권에 진입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386 세대라는 것인데, 이 사람들이 주토를 해서 결국은 친북 공산혁명을 하겠다고 하는 세력들이 민노당이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이거는 친북 공산당이거든요. 예, 이런 당을 만들어서 국회에 대표를 보내가지고, 국회의원을 보내가지고 대한민국 법을 제안할 수도 있고, 법을 만들 수도 있고, 또 대한민국 법 만드는데 의견을 넣을 수도 있고, 또는 방해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한민국의 반역이 제도화돼 있다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민노당만 제도화돼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반역이 제도화돼 있는 게, 다른 예를 또 하나 들자면은, 과거에 그 과거사위원회가 있었죠. 과거사위원회는 모든 공안 사건을 뒤집기 위한 위원회였어요. 그런데 그 대표적인 게 민보상위예요. 민주화 운동 심의 및 뭐 보상위원회 뭐 이런 건데, 이 사람들이 민주화 운동이라고 이제 규정하는 게 뭐냐면은, 예를 들면은 간첩과 빨치산도 민주화 운동을 했다 이렇게 결정을 하거든요. 근데 간첩과 빨치산은 게 뭐예요?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기 그렇지. 위해서 활동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지. 북계의 지령을 받고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활동한 사람을 민주화 운동 공로자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 사람들을 명예회복하고 보상을 준단 말이에요. 그죠? 이것이 반역적인 일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고 한 사람을 민주화 운동 공로자라고 결정하고 보상을 준다. 이거는 그 기구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존재한단 말이죠. 이것이 국회를 통해서 제정된 법에 의해서 설치된 국가기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역이 제도화되어 있다고 하는 이야기가 제가 그래서 쓰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말하는 민주화라는 것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할 텐데, 얼마 전에 그 교과서 편수 지점에서 자유민주주의 발전에 대해서 쓰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반기를 들고 자유란 말은 될 수 없다. 민주주의에 대해서만 써야겠다 이렇게 말했는데, 자, 이 말은 뭐냐면은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가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말해주죠. 예.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말하는 그러면 민주주의가 뭐냐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말하는 민주주의는 공산주의예요. 계급 독재.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북계의 정식 명칭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죠. 그게 민주주의란 말이 들어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그들이 말하는 민주주의가 무슨 말이냐 이거예요. 그 민주주의는 노동자 농민이 지배하는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민주주의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민주주의라 그랬느냐? 옛날에 절대왕정 시대에 왕이 지배하던 세상에서 노동자 농민이 지배하는 세상으로 됐으니까 민주주의라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나 노동자 농민이 지배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이 기본 원칙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 중에서 노동자 농민이 있고 노동자 농민의 적대되는 적대 세력이 존재한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적대 세력에 그런 주권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오늘 자유민주 체제에서 갖고 있는 만민평등, 모든 사람이 자유롭고 평등하다는 이 기본 원칙을 안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 사람들 중에 계급 성분에 따라서
일부 노동자 농민에게만 주권이 있다고 보고, 예. 나머지 지주라든가 무슨 그 이렇게 기득권 세력은 자기들이 말하는 그 주권이 없는 세상인 거예요. 이것을 자기들은 민주주의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민주화 운동을 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바로 북괴의 지령을 받고 친북 공산혁명을 한 사람들이다. 예. 이 사람들이 민주화 운동을 했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5.18 광주와 민주화 운동 그러죠. 그 다음에 무슨 학생 운동을 민주화 운동이라 그러죠. 여러 가지 그 노동단체, 그 노동운동 이런 것들 민주화 운동 그러죠. 근데 실제로 민보상위에서 민주화 운동을 결정하는 사람들은 그건 공식적으로 그 결정문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결정문이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국가보안법 위반 범죄로 감옥에 형을 산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여 형을 살았으므로 민주화 운동 공로자로 결정함. 그러니까 보안법 위반한 사람이 민주화 운동했다는 거예요. 예, 이게 대한민국 현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보상을 또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뭐 제가 벌써 몇 년 전에 여기로 왔습니다만은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보상으로 나간 금액이 1,000억이 넘어요. 근데 이 사람들한테 그 보상한 사람들의 명단을 달라고 하면 안 줘요. 그게 비밀이에요. 민주화 운동한 사람들이 명예롭고 자랑스러운데 그렇지. 왜 그 명단을 비밀로 하겠어요? 그래. 그거는 다 그게 반대한민국 활동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지. 간첩과 무슨 반국가 활동을 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반역이 일상화되어 있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 반역 이야기를 하니까 민보상인은 그냥 공안 사건에 연루됐던 모든 사람을 다 그냥 무조건 국가보안법에 의해서 처벌받았으므로 민주화 운동 공로자라고 결정함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한국에서 간첩 활동했던 사람은 누구나 요새는 또 와가지고 재심을 통해서 다 또 무죄를 받더라고요. 무죄 받았지. 예. 근데 그게 뭐냐면은 형사소송법에서 강압적으로 획득한 증거는 법적인 증거 능력이 없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옛날에 간첩들 수사할 때 그냥 좋게 이렇게 부르라고 자백하라고 하면 하나야 안 하죠. 그러니까 고문이 있었단 말이죠. 고문해서 자백을 해가지고 간첩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은 고문을 했으니까 그 증거 능력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 다 무죄가 되잖아요. 그럼 국가로부터 또 배상을 받아요. 근데 무죄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간첩이 아니라는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이 종북 좌파 세력이 법을 대한민국의 헌법을 이용해서 대한민국의 법체계, 자유민주 체제의 핵심인 이 법체계를 이용해서 헌법적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를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기 위한 투쟁의 도구로 쓰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교묘한 투쟁 방법이죠. 옛날 같으면은 해방 직후 일제 항복 직후 같으면 대구 폭동이니 뭐 여순 반란 사건이니 하듯이 폭동이나 반란을 통해서 뒤집으려고 그랬잖아요. 또는 그것도 안 되니까 북해가 남침해서 전쟁을 일으켰잖아요. 뭐 그러다가 요새는 그런 방법을 안 써요. 요새는 아주 점잖게 박원순처럼 이렇게 양의 얼굴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선거를 통해서 투표를 통해서 권력을 장악하고 또는 뭐 한겨레니 오마이뉴스 이런 것 같이 언론인 것처럼 가장을 해서 허위 선전 선동을 하고 그래서 이게 반역이 일상화되어 있고 제도화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지금 그런 혼란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번 그 총선과 대선이 상당히 중요하고도 또 어렵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제 대선이나 총선을 앞두고 상당히 불안한데 지금 서울시장 선거 때 보니까 표가 뭐 막 쏟아져 들어가더라고요. 그걸 보고 지금 한나라당도 비대위를 구성하고 이 정도까지 되고 국회도 혼란해지고 그 상태로 놔두면은 이게 좌파 정권으로 넘어가는 도리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까지 한국이 걸어온 걸 보면은 가령 하나님이 한국을 지켜줘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도 수립을 했고 또 이승만 대통령 역대 대통령들이 다 그 국제를 존중하고 지켜왔단 말이에요. 예. 이 국제를 존엄성을 그대로 이어가는 방법이 뭐일까? 근데 지금으로서는 어려우니까 북한을 더 고립시켜서 예. 북한이 넘어지면은 한국은 제대로 되는 거 아니냐? 남한의 좌파들을 지령할 세력이 무너지니까. 그래서 그 김정일 죽고 예. 또 김대중 노무현 또 역시 하고 이런 걸 봐서 하나님이 우리 한국의 전통성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수를 쓰시나 두고 보자 예. 이런 기도를 해보거든요. 예. 그 뭐 현실 정치에서 이제 하나님께 기대하는 거는 사실은 예. 뭐 종교인들 입장에서는 이제 뭐 그렇게 기도도 하고 예. 기대기도 하겠지만은 그래. 현실 정치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너무나 많기 때문에 너무나 많지. 예. 이거는 뭐 하나님의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뭐 기대한다 이런 거는 좀 무책임한 자세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해요. 우리의 운명은 어디까지나 우리 손으로 개척해야 되는 거고. 그렇지. 예. 특히 한반도 같으면은 북쪽에 그 시대착오적인 봉건 왕조 체제가 들어서 가지고 봉건 왕조일 뿐만 아니라 이것이 이제 군사 독재 체제란 말이죠. 그래. 그리고 대부분의 그 봉건 왕조라도 그 정통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기 그 백성들을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북한에 들어있는 김가 왕조는 북한의 동포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정책을 펴는데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 권력 유지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북한의 동포를 탄압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북한의 그 지금 현재 군사 독재 집단은 존재할 가치가 없다. 존재할 이유가 없다. 정당성이 없는. 예.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은 아주 옛날에는 제사장에 의해서 그 사회가 유지됐잖아요.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과 통한다는. 그러니까 사회의 모든 현상을 우리가 설명할 수 없으니까 모든 것을 신의 현상으로 보고 예, 하나님과 의사소통이 되는 사람이 그렇지. 권력을 유지하고 사회를 유지했단 말이죠. 그 시대가 지나고 외부의 적이 더 이제 무서우니까 내부의 단계를 유지하고 외부의 적으로부터 보호해 줄 수 있다고 생각되는 왕을 세웠단 말이죠. 그래서 과거에는 그 독재자라고 할 수 있는 절대적인 권력을 가졌던 대제사장이나 또는 무슨 왕이나 하는 사람들이 다 역사적인 사명이 있었어요. 그러나 현대 사회에 와가지고 군사 독재하는 사람들, 개인적인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군사 독재를 하는 사람들은 이거는 정당한 그 목적이 없어요. 이건 굉장히 나쁜 형태의 존재할 이유가 없는 정말 시대착오적인 권력 집단이거든요. 그래서 북한에 존재하는 이 집단이 독재 집단은 정말 존재할 가치가 없는, 가치가 없죠. 존재할 이유가 없는. 그렇죠. 예, 이거 반역사적이고 반인륜적이고 반시대적인 그런 집단이에요. 이 집단은 벌써 없어져야 될 집단인데 맞아요. 워낙 마피아 조직처럼 잘 조직이 되어 있다 보니까 게다가 이제 물리적 폭력을 독점하고 있으니까 북한의 그 동포들이 이 나쁜 그 집단의 독재 집단에 대해서 항거조차 못하고 지금까지 끌려온 거거든요. 그렇지. 게다가 이제 경제적으로 이제 핍박해지니까 북한의 경제가 나빠진 것은 순전히 그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선택이에요. 지금 북한 동포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우리 북한 동포들이 무슨 능력이 없다든가 또는 열심히 일할 그 의사가 없다든가 뭐 의지가 없다든가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거는 북한의 독재 집단의 선택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건데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면 말이죠. 국제사회에 동참을 해야 교육을 하고 우리가 장점이 있는 제품을 팔고 또 외국에서 우리가 필요한 걸 사다 오고 이런 무역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김정일 집단은 오로지 군대만 가지고 군사력만 가지고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핵무기를 개발하게 됐단 말이죠. 소위 말해서 그 자기들이 아주 북한의 그 지배 집단을 보면은 뭐라 그래요? 과대망상증에 걸린 집단이에요. 그러니까 김정일 장군, 뭐 김일성 장군 정도가 아니라 민족의 태양, 뭐 불세출의 영웅, 뭐 하여튼 수식어가 28가지가 되는 그렇지. 그런 과대망상증에 빠져 있다 보니까 마치 조그만 그 어린애가 마치 그 천하장사인 것처럼 행동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심리적인 혼란 상태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괴가 핵무기를 가져야 내가 내 마음대로 한번 권력도 휘두르고 미국과도 한번 상대해 보겠고 우리 대한민국과도 상대해 보겠다니까 국제 법규를 어기고 국제 규범을 어기고 핵을 개발하니까 국제 제재가 들어간 거 아니에요. 국제 제재가 들어가니까 자초한 거죠. 예, 핵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에 동참하면 되는데 그렇지. 그러면 북한의 사람도 한국 사람과 똑같이 물건도 잘 만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러면 거기서 북한에서 잘 만들 수 있는 물건 만들어서 해외 수출하고 그러면 세계에 넘치는 게 양식입니다. 사실은. 그렇지. 물론 굶어 죽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것이 이제 제도적인 문제로 그 사람들에게 다 그게 분배가 안 되는 것이지. 실제로 생산량은 세계 모든 사람이 먹고도 남을 만큼 양식은 생산이 돼요. 미국만 하더라도 그렇잖아요. 그렇지. 몇 년마다 경작지를 놀리잖아요. 일부러 놀리는 거예요. 그래. 물론 지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놀리지만은 그래. 생산량이 많기 때문에 그래. 너무 많이 생산되면은 곡물 가격이 떨어지니까 그렇지. 생산을 안 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북한이 말이죠. 국제사회에 동참해서 예? 그렇지. 북한 동포가 할 수 있는 그래. 무슨 제품이든지 그래. 만들어서 우리는 옛날에 가발부터 만들어서 팔았잖아요. 그렇지. 북한도 그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래. 그렇게 하면은 충분히 양식을 사들여서 먹는 문제, 입는 문제 다 해결되죠. 다 해결되죠. 그래. 근데 왜 안 되느냐? 핵에다가 집착하기 때문에. 맞아. 군대를 말이죠. 그 2,400만 인구가 110만이 넘는 현역 군대를 유지하잖아요. 그러니 그 110만이 군대에 잠겨 있으니 생산을 누가 하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 군대 가서 10년 이상 복무하잖아요. 그래. 노무현 대통령 대한민국 군인들 보고 뭐 썩는다 그랬는데 사실 그 사람들이야말로 군대 가서 썩는 거거든요. 그렇지. 예? 군대 줄이고 그렇죠? 예, 평화적으로 예, 그 국제사회 동참하고 그러면 북한에서 좋은 물건 만들어서 외국에 그래. 팔고 그래. 그러면 능히 먹고 살 수 있는데 안 하는 거는 오로지 강성대국을 목표로 성군 정치를 한다. 그래. 여기서 이제 북한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 문제가 지금 이제 어려워지고 북한 동포가 먹을 양식조차 없어가지고 94년 뭐 5년 6년 이럴 때는 300만이 굶어 죽었다고 하잖아요. 이게 말이 300만이지 말이죠. 6.25 전쟁 때도 300만은 죽지 않았어요. 2차 대전 때도 그렇게는 죽지 않았어요. 근데 전쟁도 없이 300만이 굶어 죽었다? 이거는 정말, 이거는 저 비참하기 짝이 없는, 사회인 거예요. 그러고서도 김정일은 핵에 집착하고 있었다. 이게 지금, 뭔가, 판단 착오거든요. 그런 사람은 지도자가 되면 안 되죠. 정상적인 사회라면 반드시 끌어내려졌고, 그에 대한 응당한 대가를 치르고, 감옥에 가고 매서해야 될 텐데, 워낙 이제 북한이 교조주의적으로 이거 신격화 해놓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북한 동포들이 반기도 못 들고 시민 걸기도 못하고 지금 여기까지 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탈북자가 생긴 거 아니에요. 탈북자는 순전히 탈북자는 그중에 정치적인 신념 때문에 탈북한 사람은 몇 명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겠지. 예. 정말 나는 자유가 그리워서 대한민국으로 왔다 하는 사람들은 애초부터 그런 사람은 저는 만나지는 못한 것 같아요. 탈북자 중에 상당수는 그냥 먹을 것이 없어서 양식 구하러 중국에 왔다가 탈북자들이 있으니까
한국이나 미국에 있는 선교사들이 가가지고 그래. 이 사람들을 한국으로 유도해 온 거죠. 그래. 지금은 이제 탈북하면은 다 이제 한국으로 오겠다고 목적을 가지고 탈북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최초에는 이 사람들은 한국에 올 생각은 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정치적인 이유로 탈북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경제적인 이유로 탈북을 한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이게 참 문제예요. 법적으로 보면은 우리 대한민국 헌법은 북한의 동포도 다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왜냐하면 북한이 다 우리 대한민국 영토니까. 그래. 지금 잠정적으로 반란 단체에 의해서 점령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주권이 실효적으로 지배를 못하고 있을 따름이거든요. 그럼 북한을 탈출하면은 자동으로 우리 국민이 되는데 그러면 중국 국경을 넘어서 중국으로만 오면 대한민국 국민이 되느냐? 또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기화 절차를 밟아야 되잖아요.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하는 법적 절차를 밟아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중국 땅에 머무르는 동안에는 대한민국 국민은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다가 중국하고 북한하고는 또 이렇게 동맹 관계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이제 탈북자들을 중국 공안 당국이 잡아가지고 이 사람들의 이제 정치적인 망명자로 보는 것이 아니고 또는 경제적인 피난민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단순한 경제적인 이유로 불법 입국한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북한에 송환을 내고 하는데 여기에도 사실은 참 복잡한 문제들이 있죠. 결국은 중국의 입장에서 대한민국에 호의를 베푸느냐, 호의를 가지고 대하느냐, 북계의 호의를 가지고 대하느냐, 선택의 문제 아니겠어요? 그러면 대한민국이 중국에 대해서 더 영향력이 크다면은 중국이 그렇게 방해하지 않겠죠. 근데 지금 중국으로서는 이제 북계를 자기들의 그 혈맹 관계로 보니까 탈북자를 이제 글로 송환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특히 한국으로 탈북자가 한국으로 가겠다고 하는 의사를 가지고 있을 경우 북계는 이거를 반역자로 친단 말이에요. 그죠? 반역자로 취급하니까 심지어는 공개 총살도 시키고 정치범 수용소에도 넣고 하다못해 감옥에 넣어가지고 인권유린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북한으로 돌아가지 않을 이유가 있는 거예요. 돌려보내면 안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국제 협약에 의해서 이 사람이 본국에 송환될 경우 목숨을 잃을 것이 당연히 예상될 경우 송환하지 않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중국에게 이제 요구할 수 있는 거는 그런 이유로 이 사람들이 북한에 송환될 경우에 죽음에 직면할 수 있다. 그런 인도적인 이유에서 송환을 하지 않고 대신에 대한민국으로 이 사람들 의사에 따라서 대한민국으로 보낼 수 있도록 중국과 협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이 유엔의 그 안보 이사국의 한 회원국으로서 또 세계적인 어떤 인권 측면이라든가 정치 이념 측면에서 세계적인 지도국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대국답게 그렇지. 인권을 보장하고 유지하고 또 세계 인류의 인권 정진에 기여하는 측면에서 일을 해야지. 인권을 무시하는 쪽에서 서다 보면은 대국의 체면이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탈북자를 북한으로 되돌려 보내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끄럽게 생각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대국답지 않다. 너희들이 대국으로서 세계를 이끌어갈 지도국으로서 어떤 그 기본적인 기본도 갖추지 못하고 그런 야만적인 나라다 하는 그 중국을 비난하고 비웃는 그런 운동을 우리가 전개해야 된다.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탈북자에 대해서. 4월 총선이 지나면은 정 목사님 하실 말씀이 되실 것 같은데 결과를 보고 4월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사실 총선보다는 대선이 더 중요하고요. 그렇죠. 어쨌든 종북 좌파가 주도권을 잡는 것은 막아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무엇보다도 사실은 이게 사회가 이게 기강이 잡혀야 돼요. 기강을 잡는 건 정부가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부정하는 그러니까 자유민주 체제를 부정하는
예, 또 자유시장 경제 체제를 부정하는. 대단한 거 봐요. 이야기를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